네, 3교시 들어가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좀 우리가 좀 예전에 안 나왔던 것들을 좀 보고요. 문제 푸는 방식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문제는 처음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처음 나왔는데 자산 유도에 관한 법령까지 우리가 건드린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을 이렇게 대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일단은 해설에도 있긴 하지만 자, 30번은 2번이 가장 많습니다. 이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가 교과서에 없는 부분을 이제 냈는데요. 자, 가볼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유동화는 자산 유도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렇진 않습니다. 해설을 보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는 PFABS나 PFABCP 형태로 발행될 수 있고요. 구조는 거의 유사해요. PFABS는 주로 상법에 근거 설립된 회사 형태의 SPC고 PFABS 자산 유도에 관한 근거에서 설립된 SPC이기 때문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에만 가능한 건 아니죠. 자, 그다음에 유동화 자산의 양도 방식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맞습니다. 이건 맞고요. 2번이 정답이죠. 그다음에 유동화 전문회사는 사법상 주식회사가 아니라 자, 법에 보시면 유한회사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4번 ABCP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유동화 계획의 기재 내용대로 유사 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화한다가 어떻습니까? 자, 이건 우리가 ABS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산을 유동하고자 하는 기업은 자산의 유동화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유동화 전문회사 등록할 수 있는 자산 유동화 계획은 한 개에 한다. 이렇게 하셨어야 되고요. 자, 5번은 자산 보유자, 양도인은 유동자산에 대한 양수인의 반환 청구권을 보장해야 된다. 자, 우리가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3항은 양도인 유동화 자산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 유동화 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 청구를 가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렵죠. 근데 자, 이건 노린 거죠. 우리가 좀 만점이 나오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교과서 외적인 법률까지 좀 다뤘는데요. 자, 이거는 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31번은 뭐 이렇게 노린 거죠.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위탁관리에 틀린 것은. 자, 위탁관리는 명목회사잖아요. 상근 임직원이 없어요. 그러면 주주를 보호하기에 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 통제 기제를 제정을 해야 된다요. 이건 실체상 회사의 자기 관리죠. 그래서 당연히 2번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기고 주주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제한이 되죠. 그다음 주주의 대리인은 미공개 자산운용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고 타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설립자금은 3억 맞죠. 자, 그다음에 3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고, 자, 그다음에 33번으로 32번으로 가죠. 32번은 그냥 별표를 하나만 쳐놓으시는 게, 물론 기출이 됐으니까 유사하게 나올 수 있지만 빈번하게 나오는 유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인이 A와 임차인 B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3년간 수녀업소 현재 가치 합계는 단 주어진 조건 한해서 모든 평균 유입출입은 매기간 만에 발생한다. 연간 임대료가 1년 차는 500만 원이고요. 매년 200만 원씩 증가한다. 경비는 또 2천만 원씩 매년 2천만 원에서 100만 원씩 증가한다는 건 개인적인 좀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면 순소득이 현재 가치로 1년을 땡기고 2년 땡기고 3년 땡기고 됐거든요. 계산에 대한 그 복잡성이 이제 우리가 더 복잡한 거죠. 1, 2, 3을 다 적어야 되고요. 자, 우리 가능 총소득에서 어떻습니까? 경비를 빼죠. 자, 그러면은 이 총소득에서 자, 그냥 가능 총소득을 할게요. 가능 총소득에서 경비를 빼면 영업 경비를 빼면 순소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순소득은 이제 가서 이걸 현재 가치로 또 돌려야 된다는 거죠. 개인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자, 그러면 이 소득이 5천만 원에서 계속 200씩 증가해요. 5,200, 5,400으로 증가하고 처음은 경비가 2천만 원이었다가 자, 100만 원씩 2,100. 자, 그다음에 2,200. 자, 빼죠. 5천에서 2천 빼면 3천이 되고요. 오늘 좀 생략하겠습니다. 5,200에서 2,100을 빼면 3,100이 되겠고요. 5,400, 2,200을 빼면 3,200이 되죠. 자, 이걸 현재 가치로 땡겨오죠. 자, 그러면 여건 0.95, 1년이니까 0.9.
0.85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2850. 그래서 요거는 2790, 2720이니까 합치면 8360이다. 그래서 보는데 추천해드린 문제는 아닙니다. 자, 개인에 대한 성향이 좀 강했고요. 자, 33번은 그냥 쉬운데요. 분양형이나 임대형은 그 안에 정답이 있죠. 자, 33번에 부동산 금융 및 투자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핵심 상환 재원 준공이익에 발생한 임대료 관리비 등의 영업현금은 임대가 들어갔잖아요. 임대형이 되겠죠. 자, 정답은 3번이다. 이것도 좀 가해적인 게 나왔죠. 프로젝트의 채무불이익이 높아질수록 대출형 요구하는 금리가 높아지겠죠. 위험하니까. 자본원은요, 자본의 기회비용과 프로젝트의 투자 위험을 반영하고요. 프로젝트는 자산시장 내 다른 투자 자산과 경쟁함으로 동일 위험 수준의 투자 수익률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자본환율이 이제 하나의 그 할인율이에요. 상승하면 가격은 떨어지죠. 압력을 받음으로 신규 개발 사업이 추진이 어려워지죠. 자, 34번이 처음 나왔다는 것보다 자, 우리가 비율임대차에 자, 비율임대차가 상업용 부동산이 비율임대차를 한다는 게 중개사법에 한번 개선이 나왔었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나왔다가 처음이죠. 또 하나의 이제 문제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창출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A 회사의 분양 면적이 500제곱미터 매장을 손익분기점 매출에 의하면 기본 임대료만 부담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을 초과하면 자, 이게 이제 31회 때 또 나옵니다. 마지막에 이제 풀 때 매출에 대한 일정 임대료를 적용한 후 추가 임대료를 가산한 비율임대차 방식으로 임차하고자 한다. 향후 1년 동안 A가 지급해야 할 예상 임대료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연 임대료는요. 일단 기본 임대료다가 추가적인 임대료가 더 나가잖아요. 추가하는 우리가 추가 임대료가 더 나갈 겁니다. 그러면 초과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죠. 초과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 자, 그럼 기본 임대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본 임대료는 해설이 있지만 기본 임대료의 면적당 6만 원이에요. 그럼 6만 원에다가 우리가 500제곱미터를 곱하면 3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럼 3천만 원보다 추가도 더 내겠죠. 자, 그러면 자, 갑니다. 자, 향후 1년 동안 이 회사에 지급할 예상 전임대료는 이제 3,500이 되는데요. 예상 매출액을 구해 볼게요. 500제곱미터에서 20만 원 곱하면 1억이거든요. 1억이고. 자, 5천만 원이 손익분기점까지 기본이 되고 초과하면 자, 그 지급한다는 거죠. 그럼 5천만 원에다가 1억이니까 5천만 원의 10%죠. 쉽게 나왔죠. 이거다가 이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31회 때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자, 10%라는 건 5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3,500만 원이다. 그래도 수월하게 나왔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34번은 이제 주의 있게 좀 보시고 또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가져가셔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35번입니다. 자, 35번도 우리가 출제가 됐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당연히 5번에 기준점은 항상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개시한 날짜가 아니라 완료한 날짜죠. 시작한 날짜로 나왔은 적이 있었거든요. 또 냈습니다. 다만 기준점을 미리 정할 때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 가능한 경우만 기준점을 할 수 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35번의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하고요. 자, 다른 것도 볼까요? 감정평가업자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대상물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시장가치인데 외의 가치를 할 수도 있고요. 감정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기준점의 가치 형성률을 실제로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에 한정하는 경우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고요. 둘 이상의 대상물권에도 일체로 거래되거나 상호간 용도상 불가능한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하나의 대상물권에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구분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자, 36번으로 가겠습니다. 시상가액이잖아요. 시상가액은 가중평균이 아니라 산술평균으로 우리가 곱해서 더해서 GT를 이용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들었다. 가중평균으로 가져야 됩니다. 4번이 들었죠. 곱해서 더한다는 시상가액을 했었죠. 자, 그러면 감정평가 선방식 시상가액 조정에서 틀린 것은 4번. 항상 시상가액은 가중평균한다. 계산했었습니다. 감정평가 3방식은 수익성, 비용성, 시장성이 기초로 하죠. 각이 3년성이고요.
시상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에서 도출된 각각의 가액입니다. 최종평가의 중과가액이죠. 그럼 시상가액 조정이 필요하고요. 각 시상가의 상호 관련시켜 재검토함으로써 시상가의 상호 간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상가의 조정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죠. 자, 37번서부터 이제 계산 문제네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감정평가의 계산 문제는 기출을 거기다 뺏겨놓기 때문에 37번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37번은 이제 수익 가액이잖아요. 직접환원법이 이제 수익 가액은 자, 순영업 소득을 한원 이유로 나누겠죠. 가공기 유용시는 적어야 되고요. 가능 총속에서 공시를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해서 유효 총속이 나오면 영업 경비를 빼죠. 그럼 순영업 소득을 구해야 되는 게 최종 목표고요. 그다음 환원 이유를 나누겠죠. 자, 그럼 대입해 볼까요? 들어갑니다. 자, 가능 소득이 8천만 원이에요. 천천히 한번 가죠. 8천만 원에서 자, 공실은 800이죠. 10%니까. 그럼 800만 원을 빼겠죠. 자, 그러면 자, 이건 그대로 그냥 갈게요. 800이 쉬우니까 7,200만 원이 되겠죠. 영업 경비를 빼야 되네요. 영업 경비에 수선 유지비, 화재 보험료 500만 원과 재산세는 들어가요. 그러면 700만 원 들어가는데 영업소득 부채세 안 들어갑니다. 700만 빼라는 얘기잖아요. 700만 뺍니다. 700만 원을 빼게 되면 자, 어떻게 돼요? 7,200에서 700. 7,200에서 마이너스 700을 빼게 되면 6,500이 나오네요. 그럼 우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환원이 10%예요. 그럼 6,500만 원에다가 자, 10% 0.1이죠. 그럼 6억 5천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8번은 자, 그래서 정답은 6억 5천이니까 3번이 정답이죠. 37번에 3번. 자, 38번은 뭐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을 물어봤는데 쉬웠죠. 자, 이걸 계속적으로 내는데 우리가 보통 표계본이라고 암기하시는데요. 표준 공시가는 개별식 공시가로 본다는 거죠. 그 표준 공시가를. 그래서 38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 결정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할 수 있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 당해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로 본다. 표계본 이렇게 보십시오. 자, 표준지 공시가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급 30일 이내에 국장한테 이를 신청할 수 있죠. 서면으로. 표준 공시가 국가 지자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 지가를 산정하는 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우리가 그 전해에 풀었었고요. 자,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식일 이후에 분할합병이 발생할 때는 대통령이 정하는 날짜가 좀 길죠. 그래서 그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한다. 자, 개별 공시가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공시를 한 날부터 30일 내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 39번도 별표를 하나 쳐보십시오. 자, 이것도 우리가 틀에 박힌 계속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시지기명이죠. 그래서 거래사례비교법에 이건 공시지가기준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9번은 공시지가기준법이에요. 공시지가기준법. 그래서 토지가액이라는 것은 토지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그 규칙에서 비시지계, 그죠? 비시지계 그 밖에 유무조가 안 나오고요. 자, 비교 표준지에 대한 표준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문제를 풀었었으니까 자, 핵심을 찌르죠. 자, 그럼 우리가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만 보셔야 돼요. 보게 되면은 일반 상업 상업용만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럼 200만 원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자, 200만 원. 자,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시지가의 기준법은 면적은 안 나와요. 그럼 200만 원이 사례가 되겠죠. 제곱미터. 시점 정도 상업지역의 5%를 봐야 돼요. 자, 5%라는 건 1.05였잖아요. 2.05. 거기다가 인근 지역이 나오죠. 그러면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 없죠. 개별 요인만 비교합니다. 그래서 인리에 비해서 비해 표준지 대상 토지의 표준지는에 비해 가로 조건이 10% 우세하다. 그러면 10%가 더 우세하다는 거는 우리가 110이 된다는 거죠. 110.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단은 200에다가 1.05를 곱하고요. 자, 대상이 110이고 사례가 100이니까 1.1을 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 275요. 곱하기 275 곱하기 1.05 곱하기 1.2를 치시면 231만 원.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40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잖아요. 정답은 2번이죠. 지역 분석을 먼저 하는데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 광역적이죠. 그러니까 여기만 보시면 돼요. 지역은 지역이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이니까 바뀌었죠. 그래서 개별 부동산에서는 대상 부동산에 대한 비시적 국지적 분석인데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 광역적이다. 2번이 정답이다. 쉽게 좀 출제가 됐죠. 그다음에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평균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해서 지역 분석이 필요하죠. 선지표잖아요. 인근 지역은 대상 분석에 속한 지역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용이 동질 지역이 되고 가치 형성 중 개별 요인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세요. 지용 요인을 공유한다. 동일수권 나섰죠.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관계 성립하고 가치 형성 요인을 서로 비교해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나타나서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으로서 동일수권은 틀리게 나온 적이 없었어요. 인근 지역 유사지역이 포함된다는 거 중요하고요. 후 개체죠. 자, 우리가 선행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 그래서 선지표. 근데 개별 분석은 후행, 후 개체. 그럼 개별 분석은 채용이잖아요. 대상 분석의 채용을 판정하는 건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남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0회 때까지 하셨고요. 자, 마지막 이제 31회가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 문제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힌트를 드렸어요. 자, 힌트를 좀 드리면 그래도 31회가 재작년보다는 좀 수월했었죠. 좀 쉬웠습니다. 비교해서 약간 뭐 가해적인 것도 나오긴 했지만 특히 비율 분석법이 제가 좀 시장에서 이제 저번에 아까 풀었던 거와 조금은 변형해서 좀 어렵게 나왔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정책적으로 많이 물어봤어요. 자, 그럼 정책이 지금 약간 정부 정책이 좀 어떻습니까? 정책을 실시한 것보다 조금은 좀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걸 좀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주에 제가 31회를 또 풀어오시면 또 해드릴 테니까 충분히 또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꼭 여러분들 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31회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